네,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고 전국 상황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인가요? 네, 그렇죠.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우리가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근황은 어떠세요? 그냥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튜브 하시고. 네, 유튜브 하고, 네. 뭐, 요새, 뭐, 라디오라던가, 네. 일부 방송도 나가고. 네. 제가 방금 유시민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반가웠는데, 지난주에, 한 방송국에서 제가 유시민을 보고 반성을 했다. 우리 진영의 그 어떤 공격수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아프게 잘 까더라. 그렇긴 하네요, 진짜. 라고 네. 했더니, 거기 이제 진행자나 민주당 패널분들도 빵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 한 게, 네. 아, 역시 가장 아픈 공격은 상대 진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꼬집는 게 맞아요. 가장 아프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내부의 반란 또는 내부의 배신이 훨씬 더 아픈 거죠. 치명적이죠. 네. 또 국민의힘도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과거에는 친박 친이 갈등,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등으로 그렇습니다. 정권을 내어주고 잃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때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서 만나면 불난집 구경을 참 즐기더라고요. 맞아요. 강건너 불구경이고.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막 다 알면서 물어보고 막. 근데 요새는 제가 일부러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민주당 선배님들 만나면 진짜 김어준, 유시민이랑 네.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라고 물어보면서 네. 또 불구경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정권을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갈등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사태론 조금 이제 잠잠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허민 기자님께서 과거부터 뭐 칼럼이나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당내에서 이제 장동혁 사태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거의 수그러들었다 봐야죠. 네. 산발적으로 뭐 인터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두 명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집단의 동력을 가지고 사퇴론을 주창하기에는 네. 동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많이 퍼져 있고요. 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보장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해야 그 다음번 전대에서 뽑힌 대표가 총선까지 네. 당을 당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죠. 당원당규상으로는 일단은 6개월 안쪽으로 남으면은 잔여임기를 소화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6개월 넘어 남기면, 네, 그죠? 네. 6개월 안쪽으로 남기면은 그 다음에 뽑히는 2년이니까. 예, 2년이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내년 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내년 2월과 3월까지는 당대표의 거취 문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절박한 화두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군요. 대부분의 이제 예비 당권 주자들도 그럼 내년 봄 이후에 전대가 열리면 네. 한번 몸을 풀어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표 중심으로 화합하는 정당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주먹구구 오합지졸 수가 없는데요. 저도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일단 장 대표의 거취가 그 이전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의 국면이라면 내년 봄 이후에 전당대회가 새로 열려도 가장 강력한 당권 주자는 장동혁이다라는 평가를 또 그렇군요. 현장의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뭐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장동혁 지도력이 갑자기 살아났다거나, 아니면은 사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안부재라거나, 아니면 뭐 소위 이제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친한계 이쪽의 세력화 또는 그쪽의 요구가 조금 이렇게 원당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두 가지를 크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허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복당론이 장동혁 사퇴론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된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말씀을 했죠. 표현이었는데, 네. 뭐 칼럼이나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보고 맞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당내 세력도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무너지고 그게 한동훈 복당의 지렛대가 되어버리면 그건 더 싫다. 그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시끄러워진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에 대한 반발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이제 당내 어떤 좀 명확한 색채가 없는, 네.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대구 경북이나 경남 지역의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한동훈 받아주자고 장동혁 대표 막 나서서 흔들 필요가 있나? 굳이.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이분들의 의도가 순수하진 않겠지만, 네. 일단 내년까지 좀 지켜보고, 순수하진 않겠지만. 공천할 만한 당대표 누가 되나 그때 보자. 그거죠. 그래서 문제는 공천권인데. 공천권 가질 만한 사람한테 그때 가서 줄 서자. 네. 지금은 그냥 굳이 당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네. 라는 게 정말 솔직한 내부의 어떤 기류이자 정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방선거 성적에 대한 평가가 다소간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서울도 지켜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뭐 저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조사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갤럽이나 MB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얼미터 등을 보면 이번 주도 또 소폭 다시 네,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그래픽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상승을 하는 등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을 정당 지지율로 이기기도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일각에서는 평이 다를지라도 장외투쟁이라던가 여론전을 앞장서서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당내 평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한동훈 복당론이 장동혁 사퇴론을 막는 방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장동혁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크고, 그렇죠. 더 그 혐오가 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결국 공천권으로도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눈치를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금 사태는 아니다. 그럼요. 이것이 죽 써서 개줄 일이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복당론은 어쨌든 그래서 쑥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결정타였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정치인한테도 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성. 네, 우리가 뭐 천적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음양오행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뭐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한테는 약하고. 그렇죠. 뭐 물은 또 뭐 흙으로 덮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상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는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이긴 했어요. 네. 뭐 하루에 뭐 많게는 페이스북을 막 20개 가까이 쓴다던가, 기존의 기성 미디어나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던가 팬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상대하기가. 그런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그 한동훈과 친한계에서 저 사람 극우다, 네. 강성이다, 네. 라는 프레임을 씌울래야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조 중도의 상징인 거잖아요. 극중파라 그랬잖아요. 극중주의.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또 약진을 했습니다만, 그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어떤 소구력을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거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평가가 갈리지만 계엄 국면에서도 한동훈이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계엄을 반대했다를 계속 자산으로 영웅놀이, 영웅서사를 혼자 쌓아가고 있는데 네. 그 점을 딱 지적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그 탄핵 표결도 하러 들어갔고 계엄도 반대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위 호환으로 다 가지고 있는 2024년 정치인이 12월 7일 첫 탄핵소추 표결 때 당론으로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지켰죠. 네. 그게 바로 안철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에서 이 프레임 작업을 하고 막 여론몰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먹히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서도 영웅서사하지 마라 하면서 때려버리니까 네. 소위 말하는 구친윤계나 네. 지금 당권파라 불리는 장동혁 대표 주변이 한동훈을 공격하면 이걸 개파 싸움이다 뭐다로 막 프레임 전환을 할 텐데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하라 해버리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해봤거든요. 맞아요. 국민의당 창당해서 성공시켜봤거든요. 맞아요. 38 그러니까 명. 예. 너는 왜 못하냐, 신당 창당해라 말할 수 있는 또 자기 명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라는 굉장히 좀 저의 개인적 평가로는 이 깐족깐족거리는 상대하기 힘든 스타일의 정치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적수 상성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이후로 복당론이니 뭐니 하는 게 완전히 그냥 수면 아래로 훅 가라앉아 버렸고, 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당내의 평가도 네. 아니 추경호 시장이 그 고생을 하는데 저 한마디를 제대로 말 안 해줘서 저거 네. 가지고 또 싸워서 맞아요. 당내 동료들을 그 감옥으로 구속영장 심사로 몰아붙였단 말이야. 약간 무소속 당선된 걸 보고 한동훈이 저력이 있네 하고 마음을 좀 열어볼까 했던 의원들도 빗장을 다시 잠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굉장히 큰 역할을 안철수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 북갑에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들어온 걸 보고 그래 생존력이 있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번에 이제 그 소위 그 계엄 당일날 어디로 누가 처음으로 어디게 모이게 했느냐 그 논란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두껍게 탁 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그죠? 예. 이게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서 한동훈의 영웅서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다시 그럼요. 이제 그 신뢰관계가 좀 후퇴되는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 복당론에도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왜 자꾸 장애로만 나가느냐, 네. 뭐 이런저런 평가들도 있지만 그 국회에서 야당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이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원구성 협상조차도 지금 안 됐고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의원 상임위 어디야? 뭐 막 물어봐요. 제가 이제 국회 관련 업무도 하니까 우리 상임위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뭔가 싸우고 타협하고 협상해야 될 공간이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정말 일당 독재 수준의 국회 운영으로 맞어요. 예. 야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국회 안에서 숨 쉴 공간을 안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숨을 못 쉬게 질식을 시켜놓고 네. 거기로 들어오라는 건 그냥 말라 죽어라 고사해라라는 말이나 다름없죠. 다수의 횡포죠. 네, 선관위 특검조차도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변협 제3자 추천 방식도 위천한 위원장 대행을 대한변협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여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럼 본인들이 2차 종합특검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조국당 추천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추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야당의 추천을 받아야 맞죠. 근데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여론전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장 대표의 장애투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상대당이니까 그렇다 쳐도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싸우고 여론전을 하고 있느냐. 맞아요. 그 사람들 세금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들이 뭔가 좀 세련된 방식의 투쟁을 하든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 또는 뭐 이거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올공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산 집회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난주에 정전식 원내대표가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정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정 원내대표도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요새 뭐 갈등 기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 청년 세대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또 이것이 우리 또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 집회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 관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이고요. 네. 존중이 있는 사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차원에서 의원들의 여론을 또 하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또 원론적인 또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한쪽 목소리를 들 수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관찰자적 시점이 아니라 희망 섞인 플레이어로서의 기사나 칼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자나 당원들도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 중심이냐 당원 중심이냐 논란도 두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말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공격수라면 정정식 원내대표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를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공격수가 하는 역할과 그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다른데 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갈등하느냐 뭐 불화하느냐 충돌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최고위원회를 경험해 봤잖아요. 네. 제가 김기현 대표 때 윤재영 원내대표 해봤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고 불화하는 건 아니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태생적으로 약간의 긴장관계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권한과 책임이 맞아요. 겹치기도 네, 하고 네. 다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막 지금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갈등으로 불거지거나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정정식 대표를 공격해야 된다거나 반대의 경우거나 그런 방식으로는 네. 뭔가 아끼는 마음이 표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위기의 징후가 있으면 저부터도 방송에 나가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우려된다라고 할 텐데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의원들이잖아요. 그럼요. 저희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 중심으로 가자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대표는 그 대상이 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당원 중심으로 가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둘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닌 그럼요. 거죠. 네. 투태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그 집회 참여 그리고 장애 집회 참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예를 들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뭐 다른 군소 정당들도 있고요.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네. 또 활동력이 강한 시민단체나 이런 제야의 단체들이 올림픽공원 투쟁에 장동혁 대표가 선제적으로 앞장서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의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던 분들 중에 좌파 성향이나 중도 성향이 아니라 네. 더 강한 강성 보수 성향의 맞습니다. 일군의 세력과 네. 정당 네. 지지자들이 꽤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장동혁 대표의 행보로 약간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어떤 보수 결집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선거 이후 리얼미터 등의 어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은 성향은 보수였어도 정당 정치나 어떤 정치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20대 남녀들이 이제 장동혁이라는 구심점을 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민주당이나 선관위 행태를 보고 우리의 어떤 의사를 대변해 주려면 국민의힘 장동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구나. 새롭게 또 합류한 측면이 있다. 네. 20대들은 정치 성향이 있어도 그걸 커밍아웃하거나 막 잘 밝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번에 올림픽공원 사태는 정말 많은 20대 남녀 친구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혀 안 내던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 같은 데서 나도 여기 간다, 인증한다 라고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정치인이 받아 안아야 되는데 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일회성 무브먼트가 되고 네. 우주공산이 돼버리는 네. 건데 장 대표가 누구보다 열심히 올공에 나감으로써 그런 새로운 형태의 뭐 요새 뉴 이재명이 유행인데 저는 뭐 뉴 보수 우파라고 하겠습니다. 네. 젊은 뉴 보수 우파들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정당 지지율 비교 한번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죠? 네, 이건 한국갤럽인데요. 예, 조사 일시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 네, 여기서 보면은 7월 3주가 최근이죠. 그 전주 7월 2주에 민주당이 42%,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4%였던 것이 한 주 만에 민주당은 2%포인트 빠졌고 그다음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이건 전화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보다는 ARS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거는 뭐 지방선거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를 한번 볼까요? 네, 리얼미터는 더 지금 추이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6월 둘째 주부터 쭉쭉쭉 좁혀져 왔다가 다시 이제 6월 네 번째 주부터 쭉쭉쭉 이제 다시 벌어졌다가 이 벌어진 것이 당내 이제 장동혁 사퇴론이 한참 불거져서 극성을 부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당 분열 사항은 결국은 이렇게 지지율에 이제 저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다시 꺾어져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어요. 요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도 조사한 거고 여기 7월 15일부터 7월 16일 그러니까 더 근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장동혁 사퇴론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또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 흐름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네.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추세는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수치는 다르지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법정 증언을 하고 네. 그 논란으로 약간 궁지에 몰린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가 장 대표 공격보다는 관심을 다른 데로 막 돌렸어요. 맞아. 뜬금없이 뭐 개혁신당 이야기를 꺼내고 뭐 어디 토론하자 보안 사건 하면서 그렇죠. 당내 어떤 개파 갈등이 좀 잦아드니까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1년에 최근 한 2, 3주의 흐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 네. 또 민주당 전당대회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꾸 원래는 지지층이 예. 응답을 많이 하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지금 그만큼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본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청년 지지층 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리얼미터의 청년 지지층인데 요게 5월 3주차와 7월 3주차니까 두 달간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요건 역시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선 ARS 조사입니다. 네, 보시면 민주당이 34% 20대입니다. 34%에서 두 달 만에 31%, 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33%에서 47%로 무려 14%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30대를 볼까요? 예. 민주당이 35%에서 32%로 3%포인트 남짓 빠졌고, 국민의힘은 41%에서 51%로 10%포인트가 올라갔네. 그쵸? 예.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두 달 만의 변화, 즉 5월 말이니까 이제
5월 3주 차니까 지방선거 한 2주 정도, 10여일 앞두고 이제 했던 이제 여론조사인 것 같고, 7월 3주 차니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 한 10일 경과된 후에 나타난 여론조사니까 이 사이에 2030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아마 장동혁 대표의 올공 집회 참석, 그리고 이제 소위 참정권 훼손 문제, 투표용지 부정 문제, 이걸 적극 이슈화하고 특검으로까지 그걸 또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선관위 사태를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그게 하나의 캠페인처럼 된 것. 제가 체감하는 거는 저 조사에서는 30대 국힘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저는 30대 끄트머리에 있지만 20대들이 훨씬 더 센 것 같거든요. 실제 민심을 따지면 오히려 저 나온 수치보다 20대들의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정권 1년차 내내 했던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20대가 70대 이상으로 민주당 정부를 비토한다라는 분석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조사에서는 어쨌든 30대가 높게 나왔지만 실제 20대들은 제가 느끼는 기류로는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 민심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20대 때 어떤 생성된 정치적 의견은. 그래서 지금의 50대들이 곧 죽어도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2030 민심 어떻게 하냐 막 토론도 하고 막 하지만. 그렇군요. 한편으로 보면은 저 2030 청년층, 특히 남성층의 경우에 저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한때 좀 응원했던, 지지했던 그 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소위 이게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기류도 제가 보기엔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당의 지지라는 건 저도 많이 고민되는 측면입니다만,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강력한 호감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강력한 불호, 비토, 반발로 형성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50대 선배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뭘 잘해요? 부동산도 그러고 경제도 하면 민주당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느냐, 독재, 군사 정권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술술술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2030도 또 10대들한테 국민의힘이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잘한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20대 남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금의 젊은 층의 지지의 핵심은 민주당과 이 사회 기득권이 되어버린 진보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심이라고 봐야겠죠.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